학교 황금세장을 떠나 오직 사랑만을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에게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 덕분에 행복해요. 애기 신발을 보고 있자니 정말 행복해. 우리가 드디어 한국의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었네. 평생을 금빛 창살 아래서 살던 제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한국의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때가 잘 타지 않는 헐렁한 앞치마를 두르고 보석이 박힌 구두 대신 발 편한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을 보면 아마 고향의 가족들은 기절초풍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엄명에 따라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그 답답했던 궁궐 같은 집을 나와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오직 한 사람의 손만 잡고 버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끝을 스치는 찬 바람에도 가슴이 시리던 그 시절, 제가 마주했던 한국은 차가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고향 카타르 도하는 낮이면 뜨거운 태양이 모래성을 달구고 밤이면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바다 위를 수놓는 곳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알아주는 건설 사업가셨고 덕분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집안에는 제 손발이 되어주는 하녀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고 외출할 때면 기사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진귀한 보석이나 가방도 제 침실에 놓였죠. 하지만 그 풍요로운 그늘 아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안온함이 아니라 숨막히는 통제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경영학에 관심이 많아 먼 타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보수적인 가문 분위기 속에서 여성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교육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제가 더 똑똑한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제 꿈이 연그러가던 대학 시절, 저는 그곳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수 씨를 만났습니다. 대수 씨는 한국에서 온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배경과 돈을 보고 아부할 때 그는 유일하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꿈에 대해 물어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낡은 경제학 서적을 보며 밤을 지새우던 그의 성실함, 그리고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 건강한 에너지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수 씨는 늘 제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봄이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눈처럼 아름답고 여름이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가을에는 산들이 붉게 타오르고 겨울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다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것은 그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차라며 이름도 생소한 대추차를 끓여와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배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결혼 상대를 정해두셨습니다.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가문의 장남이었고 그것은 사랑보다는 거대한 자본의 결합에 가까웠습니다. 약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숨통은 조여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약혼 드레스를 입어보던 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가 죽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평생 화려한 감옥 속에 갇혀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대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가방 하나만 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달라고 말이죠. 대수 씨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없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달플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단호한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아버지께서 제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를 묶어버렸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하의 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맞이한 찬 공기는 제 폐부를 깊숙이 찔렀지만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주는 대수 씨의 온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수 씨의 고향집은 제가 살던 저택의 한여 방보다 작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풍기던 눅눅한 냄새와 좁은 거실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은 좁고 불편했으며 주방에서는 기름때 묻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대수 씨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밖에서 고생할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켜는 법부터 쌀을 씻는 법까지 제게는 모든 것이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쌀을 씻다가 쌀알을 반 이상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엉엉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무뚝뚝한 인상에 말도 통하지 않아 겁을 잔뜩 먹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든 바가지를 뺏어 들고는 아무 말 없이 쌀을 다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수십 년간 시장 일을 하신 탓에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은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가져오신 싱싱한 배춧잎을 툭툭 떼어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구수하면서도 꼬릿한 냄새에 코를 찡긋했지만 어머니가 숟가락에 떠서 입에 넣어주신 국물 맛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도는 그 국물은 차갑게 식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갓 담근 겉절이를 찢어 올려주셨습니다. 투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수십 명의 요리사가 차려주던 코스 요리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람의 온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토닥임 속에서 저는 이 낯선 땅이 제가 머물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도 시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수 씨는 제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경영 지식과 수완을 발휘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통로는 늘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우렁찬 외침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장통에 섰을 때 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위축되었습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 여성이 생소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채를 다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당근을 씻고 시든 파 껍질을 벗겨내며 제 고운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 흙대가 끼고 손마디가 부어올랐지만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신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잘 구운 갈치 토막이나 따끈한 어묵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임산부도 아닌데 왜 자꾸 먹을 걸 주시냐며 웃는 대수 씨의 통역에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말라서 보기 안쓰럽다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물건 하나를 사면 덤이라며 봉투가 터질 듯이 무언가를 더 얹어주는 그 문화가 저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며 정확한 수치로만 거래하던 제 고향의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제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 씨의 작은 가게는 늘 성실했지만 매출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었던 경영학적 관점에서 시장 가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시아버지와 대수 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사랑만큼이나 제 실력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거실에서 저는 서툰 한국어로 제가 생각한 계획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대수 씨는 제 서툰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담배를 한 대 태우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긴장감 속에 침묵이 흐르던 그 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고향의 아버지께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제 열정이 저를 지탱해줄 차례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삶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서늘한 기운을 오히려 반겼습니다. 카타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의 이른 새벽은 마치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일어납니다. 옆에서 고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대수 씨를 깨우지 않으려 발끝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보온병에 뜨거운 보리차를 가득 채우고 시어머니께서 미리 챙겨주신 목도리를 목에 칭칭 감습니다. 밖으로 나서면 폐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영 실력을 발휘해보고자 결심한 곳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작은 야채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손을 돕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이 작은 공간을 도하의 대형 쇼핑몰, 못지않은 효율적인 매장으로 바꾸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장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얼음 위에 놓인 싱싱한 갈치와 고등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떡집에서는 갓 쪄낸 떡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박스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에서 하녀들이 해주는 일만 보고 자랐던 제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배추 박스를 들 때마다 팔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제법 요령이 생겨 무거운 상자도 번쩍 들어올립니다. 흙이 잔뜩 묻은 물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시든 배춧잎을 골라내는 작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야채를 진열하는 방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색감의 조화를 고려해 붉은 당근 옆에 푸른 오이를 배치하고 노란 파프리카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타르에서 보았던 향신료 시장의 포장 방식을 응용해 한국 시장 특유의 무질서함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한국의 추세를 고려해 야채를 조금씩 소분해서 예쁘게 포장하고 그 야채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간단하게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봉투에 담아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제 노력은 금세 빛을 발했습니다. 퇴근길 젊은 부부들이나 자취생들이 저희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야채를 보며 우아하고 감탄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명품을 샀을 때 느끼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제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을 쪼개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수 씨는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매일 밤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속상해했습니다. 아이샤, 제발 이제 그만해.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충분해. 대수 씨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를 내친 아버지가 틀렸음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사람과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꼭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대가 이러다 몸 상한다. 여자가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면 못 써.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투에도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한국 음식 먹어서 힘이 넘치는걸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나면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독한 세제 냄새가 코를 찌를 때면 가끔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띵했지만 그저 환절기 감기 기운이겠거니 생각하며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갑자기 앞이 하얘지며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주변 상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새댁 안색이 왜 이래 하며 부축해 주셨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통장에 한 푼 두 푼 쌓여가는 돈을 보면 피곤함도 잊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쓰던 돈이었지만 이곳에서 번 1만 원은 제 땀과 눈물이 섞인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시장 한복판에서 먹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좋아하던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기름진 냄새가 예전처럼 구수하지 않고 비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생활에 너무 무리하게 적응하느라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수 씨가 사온 맛있는 치킨도 한 조각 먹지 못하고 밀어낼 때면 그는 제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있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다음 날 팔아야 할 야채의 재고와 식당에서 닦아야 할 불판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야채 가게 뒤편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빈속이었기에 나오는 것은 쓴 물뿐이었지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생기를 잃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반짝이던 눈동자는 피로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카타르에서 보석처럼 빛나던 아이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대수 씨와 함께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가 있는 오후가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대형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설렁탕 국물 냄새가 주방 가득 진동했습니다. 평소라면 고소하다고 느꼈을 그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역하게 다가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입을 틀어막고 겨우 버텼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옮기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 타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이모님이 아이샤, 너 오늘 정말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등을 떠미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모님, 저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저는 억지로 고무장갑을 끼고 수돗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리면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주방 가득 차오른 수증기 사이로 전등 불빛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지고 바닥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무릎에 힘이 풀리며 몸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아이샤, 아이샤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수 씨의 것인지 주방 이모님의 것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제가 놓친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를 때렸습니다. 발등 위로 튀어오르는 파편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무뎌졌고 저는 그대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뺨을 스치는 감각과 함께 정신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하리만큼 깨끗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도하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제되어 서늘하기까지 한 병원의 공기가 제 폐부를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수만 개의 바늘처럼 제 망막을 찔러댔고 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고동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외로운 신호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제 팔목에는 투명한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차가운 수액이 혈관을 타고 제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미세한 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지만 제 곁에서 느껴지는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저를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자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는 대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듯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수 씨, 제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 대수 씨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샤, 정신이 들어? 괜찮아?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대수 씨는 제 이름을 부르며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에 닿아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선명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께서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상태였고 어머니의 옷에선 익숙한 흙냄새와 야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맡에 주저앉아 제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이 고운 것이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너 없으면 우리 집구석이 무슨 소용이라고.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간호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저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과로가 겹쳤어요. 혈압도 너무 낮고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꾸짖음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의 모든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몸 상태로 아이가 무사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아이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제가요? 옆에 서 있던 대수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의사 선생님의 소매를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까만 배경 속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 박동과는 다른 아주 빠르고 힘찬 또 하나의 생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이 제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타르에서 저는 늘 완벽해야 했고 누군가의 장식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대수 씨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는 부들부들 떨며 사진 속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아이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수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천장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께 감사하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임신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아내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많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카타르였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최고의 개인 주치의를 고용했겠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제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실 시설과 친절한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족들의 과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수 씨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게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하실 테니 너는 무조건 누워만 있어야 해. 어머니도 매일같이 사고를 고아오시고 온갖 귀한 음식을 날라오시며 저를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지극한 보살핌이 행복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경영 본능이 꿈틀대는 저에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회복되어 가는데 마음은 자꾸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없어서 뒤죽박죽이 되었을 야채 진열장과 제가 레시피를 적어두었던 바구니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특히 카타르에서 배웠던 수공의 실력과 한국의 예쁜 포장지를 결합해 만들려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침대 밑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큰 움직임은 무리였지만 앉아서 손을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져다 주신 짜투리 천들과 집안에 굴러다니던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제가 유학 시절 취미로 배웠던 매듭법을 이용해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중동의 화려한 색감이 오묘하게 섞인 독특한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포장할 때 쓸 수 있는 작은 매듭, 고리부터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월 행잉 소품까지 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또 일하느냐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만든 소품들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새댁손은 정말 금손이네. 어머니는 제가 만든 작은 매듭 장식들을 가게 야채 바구니에 하나씩 달아보셨습니다. 그저 흔하디흔한 야채 가게였던 그곳에 제 감각이 한 방울 섞이자 가게는 마치 도심에 세련된 부티크 같은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대수 씨의 스마트폰을 빌려 제가 만든 소품들과 야채, 가게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한국의 정과 카타르의 감성이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용이었지만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장통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제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멀리 서울 시내에서도 구경하러 오겠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병원 검진을 오가는 틈틈이 집안에서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몸은 무거워졌지만 제 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이 아니라 제 머리와 감각을 쓰는 일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를 지키던 대수 씨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샤, 대박 났어.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팝업 스토어 담당자라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찾아왔어. 내가 만든 그 장식품들을 대량으로 계약하고 싶대. 대수 씨의 손에 들린 명함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제 이름 아이샤라는 석자가 당당히 아티스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만의 찬란한 빛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계약서에 제 서명인 아이샤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지던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한국의 봄 햇살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도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멀어지고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땅을 딛고 일어선 한 명의 당당한 경영자이자 아티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의 개장 첫날 입구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에는 중동의 감성과 한국의 색채가 만난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이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매듭 소품들과 세련되게 소분된 야채 세트들은 세련된 도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박스를 나르던 외국인 며느리가 이제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매출은 첫날부터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손끝에 깃든 정성과 카타르와 한국을 잇는 독특한 이야기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부모님의 낡은 빌라를 정리하고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새 집의 거실에 서서 아이고 이게 다 우리 복덩이 며느리 덕분이다 하시며 연신 벽지를 쓰다듬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대수 씨 또한 이제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대신 제 브랜드의 물류와 운영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저희는 퇴근길에 가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살던 그 좁고 눅눅했던 다세대 주택골목을 찾아가곤 합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100원을 아끼려고 몇 정거장을 걸어 다녔던 그 시절 1,000원짜리 한 장에 손을 떨며 시장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배고픈 기억들이 이제는 눈물 젖은 훈장이 되었습니다. 대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아이샤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할 때면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따뜻한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제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설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기 검진을 갈 때마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명의 신비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체계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정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제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셨고 아이가 입을 베네쩌고리를 직접 바느질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카타르에 계신 친정 어머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덕분에 저는 낯선 타국에서의 출산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던 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대수 씨는 저보다 더 긴장해서 핸들을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이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긴 진통 끝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님이 제 품에 안겨준 작은 생명은 도하의 밤하늘처럼 깊은 눈동자와 한국의 햇살처럼 따뜻한 피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꽉 쥐는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어머니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수 씨는 탯줄을 자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짓는 날 저희는 카타르와 한국의 의미를 모두 담아 태풍이라는 이름 대신 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빗물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은우가 100일을 맞이하던 날 저희는 작은 기적을 마주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제 소식을 끊었던 아버지께서 대리인을 통해 커다란 선물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아기 은우를 위한 금 팔찌와 함께 서툰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아이샤야, 내 고집이 너를 그토록 단단하게 만들 줄 몰랐다. 내가 일궈낸 성공과 예쁜 손주 소식을 들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녹는구나.
조만간 한국으로 가서 너희 가족을 만나고 싶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가족의 화해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 연합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과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집안에만 갇혀있던 이주 여성들이 제 가게에 모여 함께 매듭을 배우고 각자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고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은우를 등에 업고 시장통을 걷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덩이 사장님이라며 인사를 건네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은우가 예쁘다며 잘 구운 조기 한 마리를 건네주십니다. 도하의 화려한 궁궐보다 한국의 북적이는 이 시장통이 저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대수 씨와 시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은우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상은 제가 카타르를 떠날 때 꿈꿨던 그 이상의 기적입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따뜻한 한국의 정이 있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찬란한 정점을 지나 영원한 행복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